안녕하십니까. 이제 생명윤리나 실천윤리에 관한 영상을 조금 찍어 볼까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생명윤리학이나 뭐 이런 윤리학 같은 것이 주로 서구에서 이론이 만들어져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사실 대부분들인데, 굉장히 큰 갭이 있어요. 이 갭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 지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저와 관련된 직업 혹은 저 같은 직업 혹은 뭐 기타 등등 여러 사람들은 윤리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를 전혀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못 느끼고 있다라는 것은 윤리학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뭐 윗사람에게 잘해라 라던가, 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라 라던가, 뭐 이런 거 잘해줘라,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것이 윤리학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강해서 제가 직업적으로 굉장히 많은 딜레마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운 게 아니다. 어렸을 때 배운, 감각적으로만 배운, 선생님에게 뭐 잘해라, 부모님께 효도해라, 이런 식의 윤리학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복잡한 사회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우리보다 먼저 이론을 공부했던 것들을 들여와서 우리나라에 이걸 어떻게 적용시킬까에 대해서 좀 철저히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이제 조금씩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로요. 이제 생명윤리학이라는 책을 이제 2권짜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피터 싱어가 편집을 했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썼던 거고 이제 번역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어 생명윤리학에 관련된 잠깐만요. 음. 제임스 레이첼스라는 사람이 쓴 윤리론과 생명윤리학이라는 그 짧은 논문에 이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자, 이 사례를 통해서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해요. 자, 이 실제 사례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1995년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간호사가 감염이 됐어요. 그런데 이미 나았던 에볼라 바이러스로 감염되었다가 이미 나았던 사람에게는 항체가 생성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에서 발생을 했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항체를 바이러스에 걸린 간호사에게 주입하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미묘한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그 미묘한 차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결국에는 간호사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뭐 잘못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회복된 사람의 항체도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거 검사하지 않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수혈을 하겠냐? 라고 했는데 간호사가 결국 동의를 해서 했어요. 근데 문제는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둘러싸고 서구의 의학자들은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되게 냉정하게 반발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쪽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간호사에게 그래도 혹시 모를 그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혹시 모르지 않느냐, 회복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서구의 의학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 아틀란타 질병통제센터의 한 의사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이게 뭐 어떤 차이가, 굉장히 미묘한 차이인데 뭐냐면, 그 자기에 의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부작위의 결과보다는 더 나쁘다는 거죠. 더 많은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쪽 편에서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굉장히 비윤리적이라고 비난을 했지만, 오히려 그 서구에 있는 좀 선진국의 의사팀에서는 보다 보수적인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의심이 가는 경우가 생긴다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미묘하지만 큰 차이예요. 우리가 이것을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졌고 점차 복잡해지고 있어요. 복잡해지고 있는 것은 뭐 인간을 둘러싼 사회들이 정보들이 많이 취합이 되고 또 사회가 복잡하게 변화하면서 윤리적인 문제도 복잡하게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단순한 논리로 이것을 풀어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동물은 해방되어야 한다. 물론 저도 동물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문제가 간단하지는 않아요. 이걸 현실에서 저는 직업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어떤 그런 층들이 있어요.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논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먼 산 쳐다보듯이 굉장히 공허한 주장들을 합니다. 자, 그 공허한 주장들이 어떤 거냐면 뭐 자연은 아름답고 환경은 보호해야 되고 동물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죠. 생명은 아름답죠. 자, 이런 것들 외에 이런 것 원칙이잖아요. 그 원칙이 현실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로 다가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윤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가? 저는 이것은 학습하고 토의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풀어나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그 자료들로 정리를 해서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게 어떤 모델을 제시해요. 어떤 모델이냐면 예를 들어 기계의 작동 원리에 대해 혹은 그 기계가 작동하는 과정에서의 물리학 뭐 이런 것을 몰라도 그 차를 수리하는 사람은 기계를 수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차를 만들거나 혹은 새로운 차를 개발하거나 이러는 것은 그 기술자가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생물학과 의학관계 모델이라는 것이 있어요. 생명 윤리학으로 가져오게 되면 그건 뭐냐면 윤리이론과 생명 윤리학의 관계는 생물학과 의학의 관계가 같다. 그러니까 생물학을 모르면서 실제적인 기술을 가지고 자동차를 정비한다는 기분으로 환자를 대하는 의사는 일반적으로는 실용적인 일을 할지 모르지만 이 의사는 관련된 학문을 알고 행하는 의사만큼 좋은 의사는 아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차이는 기술의 기계적인 적용 이상의 것을 요하는 새로운 혹은 미묘한 문제가 나타났을 때 드러난다. 자, 그래서 의사는 그냥 환자를 단순하게 기계처럼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죠. 아마 이거는 의사를 인 분들은 정확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치료를 하다 보면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아니 그래서 바빠 죽겠는데 왜 그 논문을 계속 찾아보냐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것에 직면했을 때 그 근본적인 거 이것을 잘 치료하기 위한 어떤 이론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그게 바로 그 의사의 직업 윤리인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아까 말한 기계를 그 차를 수리하는 기계공은 그 분야를 윤리학이라고 하는 생명윤리라고 하는 곳에 가져왔을 때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관계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에서 얽힌, 그러니까 생명 윤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여러 가지 사회관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 역시 어떤 이론이나 이익이 없어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좀 더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복잡한 사회에서 우리가 생명에 관련된 문제들,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뭐 수업할 때 복지와 윤리의 그 관계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많이 설명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답을 좀 찾았어요. 그래서 그 생명윤리학의 여러 이론들과 사례들을 앞으로 조금씩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어요. 바쁘지만 조금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안녕.